거기 있어! 쏜다! 영하 25도의 한겨울 밤, 얼어붙은 두만강 한복판, 제 뒤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총알이 제 발밑 얼음을 뚫었습니다. 파편이 튀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넘어졌습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손은 피투성이었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중국 땅, 겨우 30m. 하지만 그 30m가 삶과 죽음을 가르는 경계였습니다. 제가 누군지 궁금하신가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바로 저 총을 쏘는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북한 국경경비대 소속 여군, 조국의 국경을 지키는 자랑스러운 인민군 전사. 그게 제 정체였습니다. 그런데 왜 도망치고 있었을까요? 왜 제 동료들이 저를 향해 총을 쏘고 있었을까요? 그 답을 알려면 8개월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동무, 오늘 밤 산에 올라가야 하네. 상급자가 건넨 그 한마디, 그날 밤 제가 겪은 일, 그리고 그 이후 매일 밤 반복된 지옥, 저는 깨달았습니다. 군복을 입은 여군들이 왜 말없이 눈물을 흘리는지, 왜 어떤 동료는 손목을 그었는지. 우리는 조국을 지키는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간부들의 장난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택했습니다. 제가 지키던 바로 그 철조망을 넘기로, 제가 감시하던 바로 그 강을 건너기로. 탕! 또 한 발의 총성. 이번엔 제 귓가를 스쳤습니다.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남아 있어도 어차피 죽는 겁니다. 천천히, 매일 밤 조금씩. 그렇다면 차라리 제발, 제발. 중국 땅이 눈앞입니다. 10m, 5m. 마침내 발이 땅에 닿았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뒤에서 여전히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이제 안전합니다. 국경을 넘었으니까요.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지옥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기적적으로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끝까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 하나가 아직도 그곳에 남아있는 여성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지금부터 19살 여군이었던 제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 모든 것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함경북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탄광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협동농장에서 일했습니다. 평범한 북한 가정이었죠. 어릴 때부터 우리는 김일성 주석님과 김정일 장군님의 은덕으로 산다고 배웠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저는 군입대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당시 북한에서 여성도 의무복무 대상이었습니다. 7년이라는 긴 복무 기간이었지만 저는 오히려 기뻤습니다. 군복을 입는다는 것은 당에 대한 충성을 보여주는 일이었고 가족의 성분도 좋아질 수 있었으니까요. 입대 후 저는 국경경비대에 배치되었습니다.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마주한 최전방이었습니다. 조국의 국경을 지키는 영광스러운 임무라고 정치 학습 시간마다 들었습니다. 훈련은 가혹했습니다. 새벽 5시에 기상해서 밤 10시까지 이어지는 일정, 겨울에는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추위 속에서도 초소 근무를 서야 했습니다. 배급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강냉이밥에 소금국이 전부였죠. 배가 고파서 잠을 못 이루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고난의 행군 정신으로 이겨내자는 구호를 외치며 버텼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힘들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막사에서 함께 생활하는 동료들은 저와 비슷한 나이의 여군들이었습니다. 18에서 22살 사이 모두 순진한 얼굴들이었죠. 우리는 밤이면 고향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전역하면 뭐 하고 싶어? 나는 평양 가서 공장에 취직하고 싶어. 거기선 배급도 제대로 나온대. 그런 소박한 꿈들을 이야기하며 웃었습니다. 당시 저는 체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고통이 조국을 위한 것이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입대 6개월쯤 지났을 때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여군들은 밤에 갑자기 불려 나가곤 했습니다. 돌아오면 얼굴이 창백하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물어봐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묻지 말라는 듯한 그 침묵이 지금 생각하면 경고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 저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곧 그 진실을 마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입대 8개월째 되던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김동무, 오늘 저녁 8시에 중대장 동무 사무실로 오게. 갑작스러운 호출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 머릿속을 뒤졌지만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는 중대장이 아니라 대대 정치부 부대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죠. 들어오게. 문 닫고. 그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군인을 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김동무, 자네 입대한 지 벌써 8개월이나 됐네. 부모님 보고 싶지 않나? 갑자기 왜 부모님 이야기를 꺼내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네, 보고 싶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탄광에서 일한다고 들었네. 힘든 일이지. 성분도 그리 좋지 않고. 하지만 자네가 잘하면 가족 모두에게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네.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가족을 꺼내 든 순간 저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자네 올라가세. 내가 좋은 술을 준비했네.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군대에서 상급자의 명령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에 대한 암묵적인 위협. 저는 떨리는 다리로 그를 따라 막사 뒤편 산길을 올랐습니다. 그날 밤 산속 오두막에서 일어난 일을 저는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날 밤 19살 소녀였던 저는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새벽녘 막사로 돌아왔을 때 동료들의 눈빛을 마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디 다녀왔는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왜냐하면 그들 중 많은 이들도 똑같은 경험을 했으니까요.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조국을 지키는 일인가? 이게 영광스러운 임무인가? 처음으로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또다시 호출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거부하면 가족이 어떻게 될지 뻔했으니까요. 성분이 나쁜 집안의 딸이 상급 간부의 명령을 거역한다? 그건 곧 정치범 수용 소행을 의미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제 옆 침상의 선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참아, 다들 그렇게 살아.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그 말이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듯한 체념?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체제는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그저 소모품일 뿐이라는 것을. 그날 밤부터 저는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위험한 생각, 이곳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 이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반역죄에 해당한다는 걸 알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입대 1년이 지났을 무렵 저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빛에서 생기가 사라졌고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 친한 동료였던 박 동무가 막사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손목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21살이었습니다. 자살 기도였네. 정신이 나약한 것이야. 정치 장교는 그렇게 말하며 사건을 덮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박 동무도 저처럼 밤마다 산에 끌려갔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본 그녀의 눈빛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그건 도움을 청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녀는 일주일 만에 군병원에서 돌아왔지만 이미 완전히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말도 거의 하지 않고 밤이면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다음은 나일 수도 있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죽을 각오로 결심했습니다. 이곳에서 벗어나겠다고. 어차피 여기 남아 있어도 서서히 죽어가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탈출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국경경비대 소속이었습니다. 국경선의 지형과 경비 체계를 누구보다 잘 알았지만 그만큼 탈출의 어려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몰래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구간의 경비가 약한지, 교대 근무 시간은 언제인지,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는 어디인지, 제 자신이 감시하던 그 시스템을 이제는 빠져나갈 구멍을 찾기 위해 연구했습니다. 돈도 필요했습니다.
중국에 넘어가도 돈이 없으면 잡혀 북송됩니다. 저는 몰래 집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프다는 핑계로 약값이 필요하다고 어머니께서 힘들게 모은 돈 200위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돈을 받아 들었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이 돈이 탈출 자금이 될 줄 꿈에도 모르셨을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연락이 될 줄도. 북한에서 탈북자의 가족은 연좌제로 처벌받습니다. 저희 선택이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루라도 더 이곳에 있으면 제 자신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탈출 날짜를 정했습니다. 2010년 12월 15일 한겨울이었습니다. 강이 완전히 얼어붙어 걸어서 건널 수 있는 시기였죠. 춥지만 그만큼 경비병들의 감시도 느슨해지는 때였습니다. 전날 밤 마지막으로 막사 동료들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 수 없다는 게 가슴 아팠습니다. 하지만 알리는 순간 그들도 공범이 되어 처벌받을 것이었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웠어. 마음속으로만 인사를 건넸습니다. 내일이면 저는 더 이상 북한 군인이 아닐 것입니다. 탈북자가 되는 것이죠. 반역자로. 2010년 12월 15일 밤 11시 저는 평소처럼 야간 초소 근무를 서러 나갔습니다. 이날을 위해 자원에서 맡은 근무였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성실하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탈출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초소에 도착했을 때 온도계는 영하 23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바람까지 불어 체감온도는 훨씬 더 낮았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교대 근무자가 오는 시간은 새벽 2시. 그 사이 3시간이 제게 주어진 시간이었습니다. 초소를 빠져나가 강을 건너 중국 쪽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자정이 되자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초소에 군복을 벗어놓고 안에 입고 있던 민간 옷만 입었습니다. 주머니에는 어머니께 받은 돈과 작은 나침반 그리고 초콜릿 2개가 전부였습니다. 철조망 아래로 기어갔습니다. 이미 며칠 전 몰래 구멍을 뚫어 놓은 곳이었습니다. 가시에 손이 찢어졌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철조망을 통과하자 앞에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완전히 얼어붙은 강. 저 너머가 중국이었습니다. 겨우 100m 거리였지만 그 100m가 삶과 죽음을 가르는 경계선이었습니다. 강 위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얼음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제발 깨지지 마. 제발.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나아갔습니다. 뒤에서 초소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아직 아무도 제 부재를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절반쯤 왔을 때였습니다. 거기서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들켰습니다. 순찰대가 저를 발견한 것입니다. 도망치지 마, 쏜다. 경고 사격 소리가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얼음 위에서 미끄러지며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 뛰었습니다. 탕, 탕. 총알이 제 주변 얼음을 뚫었습니다. 파편이 튀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잡히면 어차피 죽을 것입니다. 총살당하거나 정치범 수용소로 가거나 제발, 제발. 정신없이 기도하며 뛰었습니다. 강 건너편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50m, 30m, 10m. 마침내 중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뒤에서는 여전히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이미 국경선을 넘었습니다. 북한 경비대는 중국 영토로 넘어올 수 없었습니다. 살았습니다. 기적처럼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안도감은 잠깐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중국 공안에게 잡히면 북송됩니다. 그럼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얼어붙은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중국 땅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중국은 제게 또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강을 건넌 직후 저는 탈북자들을 돕는다는 조선족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사전에 연락해 둔 사람이었죠. 그는 저를 연길시 외곽의 한 농가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한 달만 숨어 지내. 그 다음에 한국 가는 길을 알려줄게.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2달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농가 주인은 저를 사실상 가둬놓고 일을 시켰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바칠 집안일을 했지만 돈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신분증도 없고 중국어도 서툴렀습니다. 무엇보다 공안에게 잡힐까봐 무서웠습니다. 중국은 탈북자를 체포하면 북한으로 송환합니다. 송환되면 정치범 수용소행이거나 공개 처형입니다.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공안에 단속이 있었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황급히 달려와 말했습니다. 빨리 산으로 도망쳐. 공안이 온다. 저는 뒷산으로 도망쳤습니다. 겨울 산속에서 하루 종일 숨어 지냈습니다. 추위에 떨며 나무숲 더미 속에 몸을 숨긴 제 숨을 죽였습니다. 다행히 그날은 넘어갔지만 그 일로 농가에 더 이상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저를 쫓아냈습니다. 거리로 나온 저는 막막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한 조선족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탈북 여성들을 숨겨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위험을 무릅쓰면서요. 애야, 여기 있으면 안 돼. 한국으로 가야 해. 아주머니는 탈북자들을 한국으로 보내는 지하 네트워크에 저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문제였습니다.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를 거쳐 한국까지 가는데 드는 비용이 3,000달러였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받은 200위안밖에 없었습니다.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돈이 모자라면 일을 해야 해. 저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불법 취업이었습니다. 단속을 피해 다니며 일했습니다. 하루 15시간씩 일해도 한 달에 1,000위안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1년 가까이 돈을 모았습니다. 그 사이 2번이나 공안의 단속을 피해 숨어야 했습니다. 한 번은 식당 냉장고 안에 숨어 있다가 저체온증에 걸릴 뻔했습니다. 중국에서의 1년은 지옥 같았습니다. 북한에서 겪은 고통과는 또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억압받았지만 중국에서는 존재 자체가 불법이었습니다. 언제 잡혀 끌려갈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가면 진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 하나로 버텼습니다. 마침내 필요한 돈을 모았을 때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내일 떠나? 라오스로 가는 거야. 드디어 한국으로 가는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중국을 떠나는 날, 저는 다른 탈북자 4명과 함께 미립국 브로커의 차에 올랐습니다. 모두 여성이었고 나이는 20살부터 40살까지 다양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끼리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눈빛 속에 담긴 고통과 희망을. 중국 남부를 거쳐 베트남 북경으로 향했습니다. 사흘 동안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화물칸에 숨어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면서요. 베트남 국경을 넘을 때가 가장 위험했습니다. 브로커는 우리에게 산길을 걸어서 넘으라고 했습니다. 국경 초소를 피해 밀림을 통과하는 길이었습니다. 밤새 산을 넘었습니다. 뱀이 나올까봐 무서웠고 벌레들이 온몸을 물어뜯었습니다. 한 분은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못 가겠어요. 여기서 죽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분을 끝까지 부축해서 데리고 갔습니다. 함께 시작한 사람은 함께 끝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베트남에 들어온 뒤에도 여정은 계속되었습니다.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가야 했습니다. 각 나라마다 브로커가 바뀌었고 그때마다 추가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한 번은 브로커가 갑자기 사라져서 낯선 도시에 버려진 적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다른 탈북자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연결고리를 찾았지만 며칠 동안 길거리를 헤맨 기억은 악몽 같습니다. 2달 만에 태국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 대사관에 가면 돼. 거기서 보호받을 수 있어. 한국 대사관. 그곳이 저에게는 희망의 문이었습니다. 대사관 앞에 섰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건물 위에 휘날리는 태극기를 보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북한에서, 중국에서, 그리고 동남아시아 밀림에서 겪은 모든 고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 탈북자입니다. 도와주세요. 대사관 직원에게 말을 걸었을 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직원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곧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안전합니다. 이제 괜찮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2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울지 못했는데
그날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대사관에서 한 달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신원 확인과 탈북 과정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때로는 의심의 눈초리도 받았습니다. 간첩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험난했습니다. 하지만 견뎌냈습니다. 마침내 한국행 비행기 표를 받았을 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한국에 가는 거구나. 정말 자유를 얻는 거구나.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 생각에 가슴이 아팠지만 이것이 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2013년 9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한국 땅을 밟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북한을 떠난 지 3년 만이었습니다. 그동안 겪은 일들이 꿈만 같았습니다. 처음 한 달은 하나원에서 지냈습니다. 탈북자들을 위한 정착 교육 시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은행 계좌 만드는 법, 지하철 타는 법, 휴대폰 사용법 같은 기본적인 것들부터 시작했습니다. 가장 신기했던 건 자유였습니다. 밤에 나가도 되고, 하고 싶은 말을 해도 되고, 보고 싶은 것을 봐도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 자유가 어색했습니다. 늘 감시받고 통제받던 삶에 익숙했던 저에게 자유는 오히려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 편의점에서 라면을 사 먹었습니다. 밤 11시에 혼자 밖을 돌아다니며 원하는 걸 사 먹는다는 것.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냥 라면 하나였지만 그게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원을 나온 뒤 정부 지원으로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집, 제 공간, 문을 잠그면 아무도 저를 괴롭히지 않는 곳, 그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물론 적응은 쉽지 않았습니다. 남한 말투가 서툴러서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고 물었고, 탈북자라고 하면 이상하게 쳐다보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검정고시를 거쳐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했습니다. 저처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한 NGO 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탈북 여성들의 정착을 돕는 일을 합니다. 제가 겪었던 고통을 다른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덜 겪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가끔 악몽을 꿉니다. 북한 국경경비대 막사로 돌아간 꿈, 다시 그곳에 갇힌 꿈,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면 제가 서울에 제 방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서야 안심합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밤마다 산으로 끌려가던 그 기억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 생각에 가슴이 아픈 날도 많습니다.